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조용한 아침. 세상은 여전히 깨어나고 있었다. 거리의 소음도 희미하고 새들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그 시각, 한 남자가 관광지 골목에 서 있었다. 오래된 마을의 낡은 건물들 사이사이 햇빛이 만드는 검은 그림자들이 땅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오후 2시 햇빛이 가장 가파른 각도에서 내려올 때의 그것이었다. 자신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검은 형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25년 전부터 계속 그랬다. 하지만 이전의 그림자와 지금의 그림자는 달랐다. 감옥에서의 그림자는 더 무거웠다. 석벽에 갇힌 그림자는 더 검었다. 하지만 지금 자유로운 세상에 나온 그의 그림자도 여전히 무거웠다.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다. 남자의 이름은 박진수. 나이 48세.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하고 불과 6개월 전에 출소한 살인자였다. 박진수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그를 잊기 위해 노력했다. 신문 헤드라인은 며칠 후 사라졌고 그의 사건은 기록 속으로만 남았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25년 동안 감옥 벽 위에서 계속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아침 6시 기상시간에 정오의 운동장에서, 그리고 밤 9시 회식 후 독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감옥에서의 삶은 정형화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벽을 보고, 같은 죄책감과 마주했다. 박진수는 감옥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자신의 범죄 당시의 일들,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그 일, 고작 돈 3만 원을 가지고 벌어진 싸움, 그 싸움이 결국 흉기로 이어진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간 한 남자, 최명길. 최명길은 당시 35세의 회사원이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박진수는 25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최명길은 죽음 속에서 영원을 보냈다. 그것이 공평한가? 박진수는 자문했다. 25년이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죽음과 삶은 같은 저울 위에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감옥을 나온 후 처음 6개월은 지옥이었다. 사회 복귀 프로그램, 신원 확인,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모두가 박진수를 살인자로 봤다.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박진수도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한때는 꿈을 꾸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25년 전에 끝났다. 그 밤 3만 원을 가지고 벌어진 싸움과 함께 박진수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낡은 주택가에 새방을 얻었다. 월급 50만 원짜리 공장 일자리를 구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직이었지만 그는 감사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캐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노동력일 뿐이었다. 그 집의 방은 6평이었다. 좁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오후가 되면 햇빛이 정확히 방 한 구석에 들어왔다. 바로 그 자리에 박진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의 그림자는 벽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처음엔 그냥 보고만 지나쳤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진수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림자 속에는 25년 전의 일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의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것, 햇빛이 있는 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검은 형태, 그것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계속 말하는 것 같았다. 넌 살인자야. 넌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해. 넌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박진수가 처음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교도소에서 25년간 받은 정형화된 회색 교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도, 그리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거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슴에는 살인죄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표시였다. 그의 눈빛만 봐도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군가를 죽인 남자라는 것을. 처음 며칠간 진수는 수용소 근처 다방에 앉아 있곤 했다. 말도 없이 그냥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봤다. 25년 동안 보지 못한 세상. 자동차들은 더 작아 보였고 휴대폰들은 신기한 기계 같았다. 여자들은 더 짧은 치마를 입었고 남자들은 더 밝은 색의 옷을 입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진수는 그대로였다. 25년 전의 그 젊은 남자. 그가 감옥으로 들어가던 그날의 심정 그대로. 다방주인은 진수를 모르는 척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 만난 상담사도 공손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로 대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은 좋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누가 살인자를 고용하고 싶을까? 누가 살인자와 친구가 되고 싶을까? 누가 살인자와 밥을 먹고 싶을까? 3개월이 지났을 때 진수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낡은 주택가에 새 방을 얻었다. 월급 50만 원짜리 공장 일자리를 구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직이었지만 그는 감사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당을 주고 내보내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누군가의 이름도 누군가의 과거도 누군가의 죄책감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집의 방은 6평이었다. 좁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오후가 되면 햇빛이 정확히 방 한 구석에 들어왔다. 바로 그 자리에 박진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의 그림자는 벽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처음엔 그냥 보고만 지나쳤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진수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림자 속에는 25년 전의 일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의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것. 햇빛이 있는 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검은 형태. 그것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계속 말하는 것 같았다. 넌 살인자야. 넌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해. 넌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6개월이 지나면서 진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25년 전의 그날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삼거리 모퉁이에서 만난 남자와의 싸움. 그 싸움이 결국 흉기로 이어진 것. 그리고 고작 돈 3만 원을 두고 벌어진 일. 25년을 감옥에서 보낼 만큼의 죄. 그것은 단 3만 원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이름은 최명길. 당시 35세의 회사원이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박진수는 25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최명길은 죽음 속에서 영원을 보냈다. 진수는 생각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공평한 벌인가? 아니면 죽음 앞에선 모든 벌이 부족한 것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최명길은 죽었고 박진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났을 때 진수는 공장에서 동료와 처음으로 대화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밥을 먹으면서 그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이혼한 아내, 연락이 끊긴 아들, 그리고 지금의 이 일자리. 진수는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진수는 알았다. 모두가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실감이 모두를 같은 무게의 그림자로 만든다는 것을. 밤이 되면 진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벽에 그림자를 봤다. 창밖에 가로등이 만드는 그림자. 그것은 낮의 그림자와 달랐다. 더 길고 더 이상하고 마치 거울처럼 보였다. 그 거울 같은 그림자 속에서 진수는 자신을 본다. 25년 전의 자신도 본다. 그리고 25년 후의 자신도 본다. 모두 같은 무게, 같은 검은색으로. 그러던 어느 날 진수는 한 가지 생각을 했다. 그것은 처음엔 농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점점 집착이 되어갔다. 만약 그림자를 버릴 수 있다면
박진수가 그림자를 판다는 말을 처음 했을 때 공장 동료들은 웃었다. 한 중년 남자가 물었다. 근데 뭘 어떻게 판다고?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음을 흘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은 간절함. 그날 밤 진수는 인터넷 카페에 갔다. 요즘의 PC방들은 예전과 달랐다. 화면도 더 크고 속도도 더 빨랐다. 진수는 검색창에 쳤다. 영혼 거래, 기억 판매, 저주 제거, 감정 거래. 터무니없는 말들이었지만 진수의 눈은 진지했다. 검색 결과는 많았다. 영화 리뷰, 종교 사이트, 철학 에세이들. 하지만 진수가 찾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다크웹, 익명 커뮤니티, 그리고 기묘한 게시판들. 그 과정에서 그는 발견했다. 자칭 영적거래 중개소라는 익명 커뮤니티를. 그곳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진수는 신청했다. 사유, 나는 25년간의 죄책감을 버리고 싶습니다. 승인까지는 3일이 걸렸다. 3일 동안 진수는 그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읽었다. 모두 기묘했다. 나의 슬픔을 팔고 싶습니다. 가격, 협상 가능. 누군가 내 분노를 사주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걸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제 죄책감을 없애주세요. 평생을 이것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미움을 판매합니다. 모두 현실 같지 않은 글들이었지만 진수는 느꼈다. 이 게시판에는 진정한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은 고통의 표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승인이 떨어진 후 진수는 글을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의 죄책감과 그로 인한 악몽을 팔려고 합니다. 제 그림자를 사주실 분이 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모든 기억을 팔고 싶습니다. 가격은 제시하겠습니다. 글을 올린 지 3시간 후 답변이 왔다. 닉네임은 그림자 수집가였다.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진수는 답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상세히 썼다. 25년 전 그 밤의 일, 술 취한 상태, 삼거리 모퉁이, 3만 원을 가지고 벌어진 싸움, 그리고 흉기가 된 칼, 최명길의 죽음과 그로 인한 25년의 감옥 생활, 그리고 출소 후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 자신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는 모든 것들. 상대방은 빠르게 답했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확실히 특별합니다. 나이, 색깔, 무게가 모두 다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받고 싶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된다면 거래가 성립됩니다. 그림자는 주인을 따라다니는 법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림자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을 겁니다. 진수는 생각했다. 그건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잊는 것과 같은 거였다. 불가능한 것. 하지만 현재의 진수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시도해야 할 만큼 절박했다. 25년 동안의 모든 악몽, 모든 죄책감, 모든 절망이 그렇게 만들었다. 좋습니다. 그림자를 가져가세요. 나는 그것을 잊겠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야겠습니다. 거래를 완성하려면 만남의 장소는 밤 11시. 오래된 서점 건물의 지하였다. 진수는 한참을 서서 생각했다. 이게 맞는 결정인지,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인지. 하지만 밤이 계속 깊어졌고 진수는 결국 그 건물 앞에 섰다. 지하는 어두웠다. 칠해지지 않은 콘크리트 벽, 낡은 조명, 그리고 악취. 거기 한가운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상대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진수는 거울을 봤다. 자신의 모습, 48세의 남자, 그리고 거울 뒤에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 그는 손을 들었다. 거울 속에 손도 올렸다. 하지만 바닥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 순간 한 여자가 나타났다.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차분한 표정의 여자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거울을 집어들었다. 그러더니 거울 뒤에 비춰진 진수의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말했다. 이제부터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다. 자신의 그림자를 다시 보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거울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진수의 몸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묵직한 무언가가 마치 수십 년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진수는 깊이 있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그 밤 진수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거래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진수는 깨닫기 시작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그림자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거기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공장 일은 계속됐다. 진수는 여느 때처럼 일했다. 동료들과도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진수는 웃을 수 있었다. 진정한 웃음이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 그리고 밤마다 그는 숙면을 취했다. 25년 만에 악몽 없는 밤을 맞이했다. 하지만 거래 후 9일째 되는 밤.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진수는 밤 1시경에 깼다. 뭔가에 의해, 말이 아닌 감각에 의해, 마치 누군가 자신의 침대 발치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진수는 눈을 떴다. 창밖에 가로등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침대 옆 벽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처음엔 자신의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벽에 투사된 그림자는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더 크고 더 무거워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감정이 있었다. 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벽을 봤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진수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그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도. 하지만 그 그림자에서 뿜어져 나오던 감정. 그 절박함과 분노는 실제였다. 밤이 새는 동안 진수는 벽을 봤다.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가 방 안에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 있듯이, 누군가의 숨결이 남아 있듯이. 진수는 그것을 느꼈다. 다음 밤도, 그 다음 밤도 그림자는 나타났다. 항상 밤 1시경. 벽에 투사되는 정체 모를 형태. 어떨 때는 더 크게, 어떨 때는 더 작게. 하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진수는 더 이상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그냥 본다.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3일이 지났을 때 진수는 그 그림자의 윤곽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여자의 형태였다. 길게 내려온 머리, 앞으로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 윤곽. 그림자는 계속됐다. 밤마다. 그리고 진수는 생각했다. 이것이 뭔가 환각인가? 아니면 그의 죄책감이 물질화된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수는
밤 1시가 되기 전부터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여자의 그림자는 정확히 밤 1시 3분에 나타났다. 매번 같은 시간에 진수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벽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마치 대답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소리가 들렸다. 날 봐. 날 제발 봐. 목소리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25년치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박진수는 공장에 가지 않았다. 그는 지난 밤의 일을 계속 생각했다. 그 여자의 목소리, 그것이 정말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빠져있던 악몽의 일부였던 것인지, 자신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수는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 그리고 벽에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 그림자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그림자 속에 또 다른 형태가 겹쳐 있었다. 마치 이중 노출된 필름처럼. 진수는 다시 PC방으로 갔다. 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림자 수집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거래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마다 벽에 정체 모를 그림자가 나타나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정상인가요? 답변은 즉각 왔다.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것은 예상된 현상입니다. 당신이 판 그림자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다른 누군가의 기억까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받은 후 저는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보통의 그림자와 달랐거든요. 그 속에는 당신의 죄책감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한과 그리움이,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진수의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잡은 손가락이 하얀색으로 변할 정도로. 그게 누구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찾아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누군가가 갇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그 메시지를 받은 후 진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밤에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었다. 그 여자의 그림자가 밤 1시마다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옆에는 이제 또 다른 형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형태, 1명, 아니 2명. 진수는 신문 아카이브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25년 전의 신문 기사들, 그의 범죄 당시의 기사들, 젊은 남성, 금전 문제로 인해 살인 범행, 피해자 최명길, 회사원 당시 35세, 유족 이영희 당시 32세, 최희진 당시 20살, 최준수 당시 17살. 그 기사에 붙어 있는 한 장의 사진, 피해자의 가족 사진, 그리고 그 가족의 얼굴 중에 한 명의 여자가 있었다. 당시 나이는 약 20대 초중반, 검은 머리, 큰 눈, 그리고 슬픔이 묻어나는 표정. 그 여자의 눈이 진수를 봤다. 25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진실이 떠올랐다. 자신의 그림자를 거둔 그 여자. 그림자 수집가는 이 사진 속에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밤마다 자신의 몸을 통해 뿜어내고 있는 감정은 25년 동안 참아온 피해자 유족의 슬픔이라는 것. 진수는 더 찾았다. 최명길의 딸 최희진에 관한 정보를. 검색 결과는 생각보다 많았다. 그녀는 책을 출판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 책들의 테마를 보면 모두 슬픔, 상실, 그리고 용서에 관한 것들이었다. 진수는 밤새 그녀에 관해 읽었다. 최희진, 현재 48살, 혼자 살고 있다. 결혼한 적 없다. 자매도 없다.
아버지를 잃은 후 어머니를 잃었다. 그리고 동생과는 연락이 끊겼다. 그 밤, 진수가 벽의 그림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최희진인가요? 벽의 그림자가 멈췄다. 마치 답하는 것처럼. 날 봐줄래? 25년 동안 아무도 날 봐주지 않았어.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아무도. 그 목소리에 진수는 울었다. 자신의 소행으로 인해 누군가가 얼마나 오래 슬픔 속에 있었는지 깨닫고 박진수는 결국 그 여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공포였다. 피해자의 유족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책임감으로 변했다. 누군가를 죽이고 25년을 감옥에서 보낸 남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라고 느꼈다. 진수는 도서관으로 갔다. 25년 전의 신문 기사를 더 찾았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된 신문들 하나하나 읽었다. 범죄 당시의 기사, 재판 기사, 그리고 그 이후의 기사들. 최명길 회사원 피살. 동생 최준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어딘가로 떠났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내 이영희는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최희진. 서울대 문학과 입학, 아버지를 잃었지만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라고 입학 이유를 밝혔다.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진수는 알았다. 최명길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는지. 어머니의 생명, 아들의 미래, 그리고 딸의 청춘까지. 다음날 진수는 작은 사설 탐정사무소를 방문했다. 돈은 거의 없었지만 공장에서 일해서 모은 월급을 전부 썼다. 사무실에 앉은 50대의 탐정은 의아해했다. 자신의 피해자 유족을 찾으려는 살인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뭘 하려는 건가요? 만나고 싶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들었다. 위험할 수 있는데 유족분이 당신을 해치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미 위험합니다. 밤마다 2주일 후 진수는 주소를 얻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그곳에 최희진이 산다고 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출판하는 일. 그녀의 최근 책들은 모두 베스트셀러였다. 진수는 그 책들을 모두 구매했다. 그리고 읽었다. 밤새. 그 책들 속에는 실제로 살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죽음, 상실,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의 작은 희망들. 그리고 모든 책의 맨 뒤에는 같은 메시지가 있었다. 우리의 그림자를 함께 보자. 혼자가 아니라. 진수는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 진수는 그 오피스텔 앞에 섰다. 밤 8시, 불이 켜진 창문. 그곳에서 누군가 책을 읽고 있었다. 진수는 3시간을 서 있었다. 들어갈 용기를 내기 위해. 그리고 겨우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를 때 밤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다. 달빛이 사라지고 그림자도 사라졌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의 표정은 최희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을 빼앗아 갔다. 그 얼굴의 모습은 진수가 벽에서 본 그림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넌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만에 그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25년 전 당신의 아버지를. 말을 마치지 못했다. 최희진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다. 대신 물었다. 너 혹시 내 그림자를 한 건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25년 동안의 미스터리가, 정체 모를 그림자가, 밤마다 울부짖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모두 설명되었다. 최희진은 문을 열었다. 들어와. 오피스텔의 거실은 책으로 가득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책장마다 다양한 색깔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것들 중 대부분이 최희진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의 뒤쪽은 특이하게 검은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최희진은 진수를 거실에 앉히고 말없이 커피를 내왔다. 손이 약간 떨렸다. 진수는 그것을 봤다. 그리고 25년 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떨림이 이제 이 여자에게 옮겨왔다고 느꼈다. 25년 전 너는 몇 살이었나? 20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던 밤.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최희진은 거울을 바라봤다. 검은 천에 덮인 거울. 그날 밤 아버지는 회사에서 퇴근하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급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아버지는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떨어진 곳을 찾으러 다시 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목소리가 끊겼다. 최희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곳에서 너를 만났고 네.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고개 숙임이 이제야 나왔다. 아버지가 돌아간 그날 엄마는 한 달을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밖만 봤어요. 동생은 계속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냐고 물었고 난 책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읽으면서 내 슬픔을 잊으려고 했어요. 최희진이 벽을 가리켰다. 거울의 옆벽. 그곳에는 검은 액자 속에 사진이 하나 들어 있었다. 젊은 날의 남자. 미소 짓고 있는 표정.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최명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자는 최희진은 거울 위에 검은 천을 천천히 내렸다. 그 순간 거울이 빛을 반사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는 최희진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 그림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간 25년 동안 내가 가진 그림자. 진수는 거울 속을 봤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25년이라는 시간이었고 25년 동안의 슬픔이었고 아버지를 잃은 딸의 모든 것이 그 검은 형태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저는 3년 전에 그 그림자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그림자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최희진은 창밖을 봤다. 밤하늘, 별들이 보였다. 그리고 우연히 그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했어요. 누군가가 거기서 자신의 그림자를 팔고 싶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끌림을 느껴요. 그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최희진이 진수에게 물었다. 그게 너였어? 네. 내가 너한테 그림자를 팔려고 했어.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 단계에서. 하지만 만나는 순간 내가 파는 게 당신의 그림자라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최희진이 진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25년의 미움과 25년의 그리움이 함께 있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내 아버지가 있었거든. 새벽 5시. 오전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진수와 최희진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 앞에, 그 거울 속에 드리워진 개의 그림자 앞에서 25년 동안 내가 찾던 게 뭔지 알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내 그림자 안에 갇혀있던 내 아버지. 그리고 당신한테서 그 그림자가 느껴졌어. 당신이 죽인 그 남자가, 내 아버지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었어. 최희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다.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온 건 아니에요. 진수가 말했다. 그렇다면 뭐하러 온 거예요? 당신을 죽이러. 아니, 당신의 그림자에 갇힌 것들을 풀어주러. 그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아서. 최희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당신의 그림자를 받은 후부터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림자인가요? 그 이상이었어요. 악몽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악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도 없이 다가오고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반복되는 꿈. 하지만 최희진이 진수를 바라봤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꿈 속에서 아버지가 말해요. 희진아, 엄마한테 말해줄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다시 역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눈물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슬픈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가벼워진 목소리. 마치 오래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는 그런 느낌의 목소리. 최희진은 일어났다. 그리고 창으로 다가갔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당신의 그림자가 이제는 아버지를 놓아주려고 해요.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비로소 우리를 놓아주려고 해요. 진수는 최희진에게 물었다. 진정한 물음으로. 그렇다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최희진이 답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어요. 25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죄책감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짊어지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용서의 조각이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작되는 무언가. 아버지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저 남자를 도와줘야 하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5년 동안 아버지와 당신이 이 그림자 속에서 함께 살아왔다면 아버지도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거예요. 진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최희진이 진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이제 뭘 할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신을 찾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진수가 말했다. 이제 그 다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살 이유가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최희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계속 살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를 다시 갖고 가야 해요.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이제 아버지의 기억만이 아니라 당신의 참회도 들어있어요. 당신이 죽는 날까지 그 그림자를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를 기억해줘야 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새벽 8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창밖의 서울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자동차의 소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도시의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수와 최희진에게는 이 순간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최희진은 거울 앞에 섰다. 검은 천을 다시 걷어냈다. 거울 속에는 이제 한 개의 그림자만 보였다. 최희진, 자신의 그림자. 하지만 그것은 달라 보였다. 더 이상 무겁지 않은 것처럼. 마치 무언가가 그 안에서 떠나간 것처럼. 당신의 그림자를 다시 가져가세요. 최희진이 거울을 진수에게 건넸다. 진수는 거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을 봤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 48세의 살인자.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표정이었다. 25년 동안 지고 있던 짐을 조금이라도 놓아둔 사람의 표정. 그리고 거울 속 그림자 안에는 또 다른 형태가 보였다. 그것은 최명길이었다. 최희진의 아버지. 그 남자의 얼굴이 진수의 그림자 안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제 그림자 안에 당신의 아버지가 계속 있을 거예요? 진수가 물었다. 네. 그리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신을 통해서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계속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최희진이 거울을 다시 검은 천으로 덮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덮지는 않았다. 가장자리로 빛이 새어나올 수 있도록 내가 당신한테 하나의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뭔가요? 당신이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나를 찾아와 줄래요? 당신의 그림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놓아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유일한 약속이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 진수가 오피스텔을 나갈 때 최희진은 현관문에서 그를 배웅했다. 아침에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햇빛이 진수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닥에 드리워진 검은 형태. 그것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혼자의 무게는 아니었다. 거기에는 피해자의 가족의 슬픔이 함께 쌓여 있었고 그들의 용서의 시작이 함께 들어 있었다. 최희진이 부르짖었다. 당신의 이름을 안 물었어요. 진수는 돌아섰다. 박진수라고 합니다. 박진수. 당신은 이제 그저 살인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10년이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도시는 더 발전했고 사람들은 더 늙었고 세상은 더 빠르게 돌아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그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박진수는 계속 살았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문을 열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최희진의 일을 이해하고 싶어서였다. 그 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자신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말없이. 그리고 각각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을 찾았다. 서점의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젊은 날의 남자, 미소 짓고 있는 표정, 최명길. 진수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밤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질 때 진수는 그 안의 형태를 바라봤다. 최희진은 계속 책을 출판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리고 10년 후 그녀는 한 권의 책을 더 출판했다. 그림자의 무게라는 제목의 책.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이자 박진수의 이야기였다. 물론 이름은 다르게 표기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진정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죄책감도 슬픔도 미움도 결국 모두 같은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만이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것을. 책이 출간된 후 최희진에게는 수백 통의 편지가 왔다. 독자들로부터 저도 제 그림자와 화해했습니다. 죽음 앞에선 모두 같은 무게라는 게 이렇다는 뜻이군요. 용서한다는 것이 뭔지 처음으로 알 것 같습니다. 제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희진은 이 편지들을 모두 읽고 그것들을 모아 박진수에게 보냈다. 진수는 그 편지들을 서점의 벽에 붙였다. 그리고 매일 읽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때 박진수는 63세였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의사는 그가 몇 개월만 더 버틸 것 같다고 말했다. 진수는 웃음을 흘렸다. 그것이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희진에게 전화를 했다. 만나기를 청했다.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희진은 이제 63세였다. 그 역시 나이를 먹었다. 은발이 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진수를 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가 왔다는 것은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라는 것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건 아버지를 완전히 놓아줬다는 뜻이네요. 최희진이 물었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제 밤부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제 그분은 완전히 놓아주셨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아버지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15년 전 그 거울.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최희진은 새로운 거울을 구했다. 이번엔 검은 천 없이 그냥 벗겨낸 채로.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만난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받았는지 알아요? 최희진이 말했다.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연들을 갖고 그리고 말해요.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죄책감이나 슬픔과 화해했는지 모두 당신 때문이었어요. 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한 마지막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거울 속의 그림자는 하나였다. 진수의 그림자. 하지만 그 안에는 두 영혼의 기억이 들어있었다. 살해자와 피해자의 기억이, 미움과 용서의 기억이, 그리고 결국 모두가 같은 무게의 그림자 속에서 만난다는 것의 기억이. 죽기 전에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진수가 물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하셨나요? 진심으로? 최희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25년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15년이 흘러갔다. 네, 오래전에 했어요. 당신이 내 그림자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찾아줬을 때,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당신이 살면서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그녀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73세 노인의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셨나요? 최희진이 되물었다. 박진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깊게. 예.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 속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섞어 놓았고 그들의 그림자도 분리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처럼 느껴졌다. 박진수는 3개월 후에 조용히 죽었다. 병상에서. 최희진은 그의 장례에 갔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책이 출간된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징이 되어버렸다. 용서의 상징, 그리고 화해의 상징. 장례식에서 최희진은 한 가지 유물을 받았다. 박진수가 남긴 거울. 그것 위에는 적혀 있었다. 이 거울 속의 그림자를 계속 봐줘.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될 거야. 최희진은 그 거울을 자신의 집에 걸었다. 검은 천으로 덮지 않은 채로. 밝은 빛 속에. 그 거울 속에는 계속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나의 그림자. 그 안에는 두 영혼의 기억이 들어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이, 미움과 용서의 기억이, 그리고 결국 모두가 같은 무게의 그림자 속에서 만난다는 것의 기억이. 세상의 모든 그림자는 기억을 잊지 않는다. 그것이 밝은 햇빛 아래에 있든 어둠 속에 있든 그림자는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자를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난다. 최희진은 여생 동안 그 거울을 봤다. 그리고 매일 밤 그 거울 속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 마치 박진수가 여전히 그 안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최희진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용서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도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밤하늘 아래 모든 것이 그림자가 된다. 높은 건물도, 낮은 집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 그림자 속에는 누군가의 죄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슬픔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같은 검은 색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것을 배운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그림자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증거이다. 박진수의 그림자는 이제 거울 속에만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기억 속에서, 책의 페이지 속에서, 그리고 모든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그곳에서 그것은 계속 말하고 있다. 당신의 그림자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이니까.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를 기억해 주세요. 살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시간은 흐른다. 모든 것을 씻어내리면서.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림자 속에서. 햇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처럼 기억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박진수와 최희진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계속된다. 모든 독자 속에서, 모든 심야 라디오 청취자 속에서, 그리고 모든 죄책감과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혹시 당신도 당신의 그림자를 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박진수처럼 그림자를 팔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가 마침내 그 그림자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들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모든 그림자는 같은 무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밤이 깊어진다. 당신의 창밖을 봐보세요. 밝은 불빛 아래 무언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기억입니다. 최희진은 죽기 전에 한 권의 책을 더 썼다. 그 책의 제목은 그림자의 무게 회고록이었다. 그 안에는 박진수와의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 나 이제 그림자를 놓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 박진수 아저씨가 나 대신 아버지를 기억해 줄 테니까.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다. 세상의 모든 그림자는 기억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박진수의 서점은 그의 주둔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누군가가 인수해서. 그리고 그 서점의 벽에는 여전히 최명길의 사진이 붙어 있다. 최희진의 책들도 진열되어 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그 서점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 그림자를 버릴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 밤이 영원히 깊어질 수 없듯이 슬픔도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하지만 기억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